자, 주식시장이 더 빠지면 양화대교 좀 잠깐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반등을 해서 여러분과 다시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좀 아쉬운 건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로 좀 매수를 해줬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구간이다 싶겠는데, 그럼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좀 팔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자, 혹시라도 그냥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 거 아닌가, 저가 매수에 의한 반등을 하는 거 아닌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어차피 우리나라 2008년 최저점에도 제가 그걸 지켜봤었는데, 그때도 어차피 개인과 기관이 최저점에서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도 최저점에서 되게 재밌는 건 우리 개인들만 사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따라 사고 그 다음에 중간쯤부터 외국인들이 따라 샀다는 거. 네, 요거 수급 체크는 제가 계속 하니까 확실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모두의 희망대로 이런 분위기를 타서 그냥 쭉 올라가 주길 바라는 한번 이런 걸 기원을 해보고요. 오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께 이제는 그냥 지쳐서 다 팔아치우고 이제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져서 완전히 개박살 나는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죠. 특히나 이럴 때는 근거 없는 뭐 폭락한다는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근거가 좀 있어도 짜집기 해온 이런 유튜브 영상 이런 거 하나만 딱 봐도 마음이 막 흔들리고 불안해서, 아,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나? 손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흔들리실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보면서 마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게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주식시장은 큰 사이클의 하락만 피하면 나머지 크고 작은 조정들은 항상 발생하고 그것 또한 언젠간 지나가리라.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큰 폭락만 피하면 된다,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1985년부터 최근까지 S&P 500 차트예요. 여기 보시면 먼저 1987년에 있었던 검은 월요일 사건,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이렇게 폭락이 커지면은 기다리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피하면, 그리고 특히나 그런 데서 전에 잘 팔았다가 그 저점에, 꼭 고점에 안 팔더라도 어쨌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저점에 사면 위너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시기만 잘 피하면 된다, 이건데, 그러면 1987년 검은 월요일은 왜 발생을 했냐 하면은, 198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주택대부조합 파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미국에서. 그러다가 가격이 갑자기 폭락을 하면서 여기에 대부를 해줬던 주택대부조합들이 연달아서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실물 경제가 막 침체되어 있던 와중에 주식시장은 갑자기, 근데 여기 차트 보시면 1987년까지 오르기 시작해요. 그것도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실물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있던 자금이 주식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웬걸 1987년 10월 19일에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22.61%나 하락하는 이런 엄청난 폭락을 보입니다. 이게 검은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는데 주식시장만 유독 오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폭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알았던 거죠. 그 다음이 이제 2000년 버블 붕괴 사건이죠. 2000년도에 IT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경기가 참 안 좋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스닥은 많이 빠졌는데 S&P 500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1년 9월 11일에 뭐가 터졌죠? 9.11 테러가 터지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주식시장이 갑자기 하락세로 반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떨어지던 주식시장은 2003년까지 계속 빠졌고요. 2003년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체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역시나 주식 혼자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났는데 주식만 혼자 간다, 그럼 그때가 진짜 위험한 시기고 곧 폭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걸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큰 폭락은 실물 경기가 침체된 다음에 오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는 어땠냐? 2006년 말이죠. 사실상 그때부터 미국의 주택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07년 내내 미국의 주택 가격이 막 떨어졌고요. 그걸 이제 MBS라 그러죠.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주택을 그냥 팔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정말로 이제 2007년쯤 돼서 사람들이 파산을 많이 해요. 디포지트 신청을. 그러면서 이 MBS, 그러니까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이 CDO라는, 이걸 하나하나 뭉친 이런 뭐 파생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뭐 채권의 등급 높은 거부터 낮은 것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팔아치우고 그걸 또 묶고 또 묶고 또 묶고 이러면서 파생이 엄청나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2007년 말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 삿대했던 금융위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2006년 말부터 미국의 경기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침체가 되고 있었는데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다가 2007년 말에 빵 터진 거죠. 역시나 실물 경기가 침체되고 나면 주식시장이 뭐 오르거나 아니면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조만간 폭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주의해야 된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신기하게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코로나 사태도 사실상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 다음에 터진 거예요. 트럼프 형이 집권 후에 한참 부양책을 써가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트럼프 형이 미중 무역 분쟁을 빵 터치죠. 그 영향으로 2019년부터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020년에 신기하게 코로나가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폭락이 왔는데, 자, 그림처럼 코로나를 포함한 그 S&P 500 지수에 역사적으로 크게 폭락하면서 이때는 진짜 한동안 견디기도 힘들고 그 전에 뭐 최고점도 아니고 중간 정도에 뛰어내리고 그 폭락한 시점에만 잡아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점의 공통점은 뭡니까? 대체적으로 실물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돼서 계속 떨어지고 있던 와중에 뭔가 뻥 터진 이런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실물 경제가 침체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진짜 이렇게 큰 폭락까지는 안 오는구나. 그럼 나머지 구간들 볼게요. 나머지 구간들 보면은 글쎄요, 이게 뭐 좀 긴 차트이기 때문에 눌리고 하는데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걸 못 참아내면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주식하면 안 되는 그런 일시적인 조정들이고, 그래서 이런 조정의 구간을 못 버텨내면 절대 주식시장에 돈을 벌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니고 기다릴 수 있겠구나 싶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조금 알긴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작은 조정이라도 견디기 어렵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요거 차트를 볼게요. 2011년부터 해가지고 요 조정이 왔던 구간인데, 요때 먼저 보시면은 2010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2011년에는 미국마저 갑자기 부채 한도 협상에 막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거 유로화가 붕괴되는 거 아니냐, 달러 패권도 붕괴되면서 완전히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공포가 정말 2011년에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부 막 셧다운하고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 시기에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거의 한 8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점 매수 계속 하시고 희망 안 버리셨던 분들은 수익 보셨고, 이거 완전히 끝난다 생각해서 매도하시고 이제 안 사셨던 분들은 그럼 이제 끝났죠. 자, 그 다음에도 역시나 자잘한 이런 조정이 있었는데 이때도 뭐 3개월, 4개월 뭐 이렇게 꽤 짧지 않게 걸리긴 했습니다. 각각 조정들이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막 1개월 이상, 3개월 막 이렇게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이제 뭐 소로스 형님부터 해가지고 헤지펀드가 중국의 위안화를 공매도하기 시작하죠. 왜? 중국의 부채 위기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중국이 망할 수도 있다. 일단 G2가 망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미친듯이 한번 빠져줬습니다. 2016년까지.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공매도에서 헤지펀드와 이기면서 안정을 찾았는데 이때도 거의 한 1년 정도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또 이래요. 이렇게 그냥 쭉 편하게, 가장 평탄하게 올라갔던 것 같은 구간도, 이 세부적인 구간 보면은 조정이 있었고, 이때 뭐 나라가 망하네, 전 세계가 망하네, 달러 패권이 붕괴하네,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기마다 계속 있었죠. 역시나 저도 뭐 고객님들 관리하고 카페에다 글도 쓰고 했었어요. 이런 조정 구간마다 항상 뭐 저점 매수해라, 추가 매수해라, 어떤 구간에서는 좀 미리 피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점 매수하고 존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경제 위기가 오고 폭락 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대응하느냐 하면서 현금화를 하고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2011년부터 이제 제 고객님들한테 미국 성장주를 이렇게 투자를 시켜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랐구나 쭉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진짜 이런 구간마다 이런 조정 구간마다 설득해드리느라고 진짜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항상 거의 다 대부분 떠나고 손절하고, 거의 일부 극소수 분들만 지금 같이 갖고 계시고, 처음에 투자하셨던 분들 거의 다 중간에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번 증시 조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미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막 금리를 빨리 올리려고 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금리가 인상된다, 이거는 꼭 주식시장의 폭락이나 경기 침체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주식시장에 투자되던 자금이 빠져나가서 은행이나 뭐 채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도 좀 짧게 설명드렸지만 현재 S&P 500의 전체 시가총액을 전체 기업 순이익 요거 대비해가지고 몇 배냐? 약 25배 수준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뒤집어 보면은 은행 또는 채권 금리가 한 4%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이나 은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장기 채권 금리 10년물도 2%가 채 안 되죠. 또한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주식시장의 PR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뭐 4.1%, 4.2, 4.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이 채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이 말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뭐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이유로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이 쏙 빠져나가서 은행이나 채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돈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항상 수익이 낮은 거 여기에서 수익이 높은 곳으로 흘러요. 근데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이 높으니까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은행이라든가 채권의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으면 그 글로벌 자금이 쉽게 은행이나 채권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미연준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및 소비 감소 예상 지금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은 해소되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소비가 감소한다 그래도 해소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된다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져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요 기간이 점점 빨라질 텐데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얼만큼 올랐냐로 판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향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낮아지게 발표될 게 뻔하죠. 자, 그런 식의 자금이 완전히 주식시장에서 다 빠져서 뭐 은행이나 채권으로 가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에 자금은 계속 머물러 있을 텐데 무엇을 보고 어디로 집중적으로 들어갈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건 간에 실적이 성장할 수 있고 그 전망이 좋은 기업들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점적이고 기술력이 높아서 실적이 계속 그래도 그 와중에도 계속 안정적으로 나와줄 만한 대형주들이 그렇죠. 이런 대형주 위주로 편성을 하고 실적이 나오는 반도체나 실적이 나오는 기술주 이런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하반기를 대비해서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분할 매수의 시기를 이렇게 타진해 보는 이런 시점이 좋다는 거죠.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경제 흐름과 투자에 대한 내용을 적어드리기 시작했던 시기가 한 13년 전인 2009년부터였어요. 물론 제가 주식 투자는 2002년 최승욱 씨 책 사보고 2003년에 마이웨이 스탁 김동조 소장님 비디오 구매했던 거 그렇게 하면서 주식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던 게 2009년부터 여기가 처음인데 네이버 카페에 쭉 계속 이어서 경제 흐름에 관련된 글, 뭐 산업 이런 뭐 투자에 관련된 글을 적다가 2019년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그림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갑자기 빵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죠. 야, 그럼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는 틀려서 욕먹은 게 아니라 맞춰서 욕을 먹었어요. 자, 그럼 우리 채널에서 제가 2019년 11월 30일 그리고 2019년 12월 2일 뭐 그 다음에도 몇 번 더 방송을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영상들 캡처한 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2019년 12월쯤에 주식에서 50% 현금화를 하자 말씀드리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경기가 둔화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그래서 이제 현금화 해보자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지더라고요. 이건 예상을 못했죠. 당연히. 근데 3월부터 폭락이 시작되니까 저는 현금을 50%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회가 왔다 하고 분할 매수해야 된다 영상을 이제 3, 4월에 계속 올렸는데 갑자기 욕을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 거죠. 절반은 어떤 욕이냐, 니네들만 현금화했다고 지금 영장질 하는 거냐, 이런 거 올리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 또 절반은 앞으로 이제 뭐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지난 2020년 3, 4월 요 구간에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왜 지금 뭐 분할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한번 너희들도 미쳤다 이런 내용
뭐 일부는 또 분할 매수 같은 거 안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그냥 3월 달에 한 번에 그냥 왕창 사가지고 물리신 거죠. 그래가지고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맞춰도 욕을 먹어요. 그리고 틀려도 욕 먹고 이래저래 욕 먹는 게 경제 유튜브의 생리더라고요. 2020년 그때 터지고 나서는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제가 욕을 먹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2020년 3월 4월에 존버해라 이런 말도 더 이상 하기 싫고 어차피 욕먹으니까 추가 매수하자는 말은 떨어지기 무섭게 욕이 엄청나게 달려가지고 무서워서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만 사면 되지 뭐 하러 그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그때부터 한동안은 이제 뭐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그런 소리도 안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주식시장이 이제 반등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2020년 3월 4월 그 코로나가 정점에 있던 그 시기에 손절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그럴 때 손절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자기가 그때 안 팔고 기다려서 손해를 안 봤을 텐데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불안해가지고 그때 다 손절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도 겁나니까 사지도 못하는 사이에 반등이 와가지고 크게 손해를 봤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어떤 의견을 말하든 크게 뭐 맞추든 틀리든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이야 꼭 있죠. 어차피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코로나 3, 4월 당시에 그냥 제 소신 있게 제 생각대로 그냥 폭락 때 그냥 존버하시고 저점 매수 이제부터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계속 얘기를 했더라면 최소한 그분들이 최저점에서 공포에 질려서 팔지 않고 기다리셨을 텐데 그럼 굉장히 아쉽고 이런 죄송함이 좀 남아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저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들어봅니다. 열린 마인드예요. 실물 경제가 이 성장의 정점을 찍고 과거처럼 이렇게 둔화로 가는 요 단계, 그 단계에서는 이제 주식시장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폭락을 하죠. 그렇게 정점 찍고 둔화하는 구간이 아닌가, 요거를 제가 계속 확인을 하죠. 그런 구간이 아니라면 이런 일반적인 조정 구간에서는 버텨라, 그리고 저점 매수해라 소신있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물론 뭐 전부가 도움을 받으실 수는 없죠. 저랑 생각도 다르신 분이 많고 처한 상황도 각자 다르시기 때문에. 근데 단 몇 분이라도 이런 힘든 장에서 혼자만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견뎌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힘내시고 끝까지 잘 기다려보자 이런 위안을 얻으실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 우리 영상들 보시면은 경제가 지금 최고 정점에서 하락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경제가 아직은 성장할 기간이 남아있는 건지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최근 영상들 보시면 점검해 드려왔거든요. 근데 아직은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로 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아직도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지금은 조정일 가능성이 크고 폭락으로 가는 것보다 뭐 늘상 있는 조정,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 그래서 다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버텨내시면서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림 보여드렸지만 제가 지난 10년간의 실험을 직접 해봐서 알고 있지만 이런 조정의 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 이런 대세상승장이라도 돈을 벌었다. 이런 조정 못 기다리면 돈 하나도 못 번다. 이런 사실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